반갑습니다. 한국과학기술정보 연구원의 박영서입니다. 2년 전에 한 번 와서 제가 특강을 한 적이 있고요. 올해도 아주대학뿐만 아니라 몇 개 대학에서 특강을 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결국 취업 아닙니까? 그 취업을 어쨌든 어떤 형태로 여러분들이 취업을 안 하던 또 갈 자리가 없던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가야 될 것은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이 어떻게 성장 발전하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보시는 이 나무가 어디 있는 나무인지 혹시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제주도 출신 학생 아무도 없습니까? 제주도에 있는 동강면에 있는 생각하는 정원이라는 거기에 있는 분재거든요. 몇백 년이 지나서도 아직까지 저렇게 살고 있는 나무예요.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가장 좋아하는 데가 어디냐면 제주도거든요. 왜 제주도를 좋아하냐? 중국은 사실은 내륙이 본래 크니까 바다 구경하기가 힘들고, 또 제주도 가면 반드시 찾는 데가 제가 여기 해놓은 이 생각하는 정원입니다. 근데 생각하는 정원을 만드신 분이 아직 살아계시고 거기 가면 그분을 만날 수 있는데, 이게 국가 간 사람들의 생각이, 특히 젊은 사람들의 생각이 엄청나게 다른 거예요. 한국은 예를 들어서 고등학생들이 와서 저 생각하는 정원을 풀어놓으면, 버스에서 풀어놓으면 대개 한 30분 정도 걸리면 싹 한 바퀴 돌고 다 끝나요. 근데 똑같은 데를 일본의 수학여행 온 고등학생들을 풀어놓으면 2시간 정도 걸려요. 거기 이제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표기가 되어 있어서 그런 걸 메모하고 뭐하고 하면서 2시간 정도 소비가 된다고 해요. 근데 미국이나 유럽의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이 거기 오면 반나절이 걸린다고요. 그들은 나무 하나를 보고 거기 예를 들어서 이거는 수령이 400년 됐다. 그럼 이게 한 400년을 살 수 있는가? 서로 얘기도 하고 하나하나의 호기심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한나절도 모자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여러 가지 형태로다가 너무, 물론 그 성격 때문에 지금처럼 우리가 또 빨리 성장한 면도 있기는 하지만 빨리빨리라는 문화에는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앞부분에서 기업이 성장 발전하는데 어떤 요인들이 있는가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후반부에 가서는 그러면 이렇게 빨리 들어가는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을 갖춰야 되는지 그걸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이런 형태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 혹시 이 그림 4개 중에 아는 그림이 있습니까? 제일 왼쪽 상단에 있는 저 절은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시텐노지라고 해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사천왕사라는 절이고요. 그냥 서기 578년에 세우기 시작해서 593년에 완성된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절입니다. 그 옆에 있는 그림은 그 절에 있는 정원이고요. 그 다음에 왼쪽 밑에 하단에 있는 절은 일본의 호류지라고 해서 왼쪽 그 그림의 제일 좌단에 탑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저 탑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로 만든 탑입니다. 지금까지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탑. 이거는 7세기경에 세운 거고요. 오른쪽 그림은 여러분들이 아마 조금만 생각하시면 알 수 있는 임진왜란을 일으킨 일본의 풍신수길이 저거를 지으라고 해서 지은 오사카에 있는 오사카 성입니다. 그러면 이 그림을 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느냐? 저거를 만든 회사가 제일 위에 해놓은 것처럼 이 지금 10개 회사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순서대로, 아까 앞에서 그림을 보여준 그 건물들을 만든 회사가 제일 위에 있는 곤구금이라고 하는 일본의 건축회사입니다. 아직까지 있는 회사고요. 그러니까 지금 한 거의 1450년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 회사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이 여러분들 잘
저 아시는 일본의 숙박, 그다음에 뭐 식당 이런 쪽으로 해서 1000년 이상, 세계에서 1000년 이상 된 기업이 딱 10개 있어요. 그러면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저 곤구금이라는 회사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저 곤구금이라는 회사를 만든 사람이 우리나라 백제 출신인 유중강이라는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불교는 인도에서 중국을 통해서 우리 한국을 통해 가지고 백제를 통해서, 그 당시는 백제를 통해서 일본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건축 문화라든가 불교 문화가 일본보다 항시 한 수 위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일본을 잡고 있던 사람이 쇼토쿠 태자라고, 이 사람이 한국의 불교 문화를 받아들이고 뭔가 한국처럼 일본을 부흥시켜야 되겠다 해서 그 당시 한국의 유중강 씨를 비롯한 3명의 장인, 이 건물을 잘 짓는 사람을 일본으로 초대해서 저 아까 앞에 보여드렸던 사천왕사를 짓게 하고 대대손손이 이걸 업으로 해서 일본에서 먹고 살아라 해서 그 업체가 아직까지 현존을 하는 겁니다. 저 업체가 일본에서 어느 정도 유명하냐면, 여러분들은 뭐 최근에 저 일본의 원전 사고 때문에 지금 뭐 바다 생선 들어오는 거 뭐 거의 안 먹고 일식집이 지금 거의 다 문 닫을 지경 아닙니까? 근데 그 원전 사고 전에 1995년도에 일본 고베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고베 시내가 완전히 쑥대밭이 됐습니다. 그래서 고베 시내에 있는 건축물이 16만 채가 전부 다 완전히 파괴됐어요. 근데 저 곤구구미가 지은 절은 파손이 거의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서 유행하는 말이 그 이후에 곤구구미가 흔들리면 일본 열도가 흔들린다 라는 유행어가 생겼고요. 근데 이제 저희 회사도 좀 불행하게도 세상이 자꾸 바뀌고 절을 져 갖고는 돈이 많이 안 남고, 그래서 이제 원룸을 짓는 데든가 아파트 짓는 데든가 이쪽으로 했다가 사실은 부도 직전이 돼서 우리나라 그 유중강 씨 40대 후손까지가 2005년까지 저기를 운영을 했고 2006년 1월 1일부터는 영업권을 일본 다카마스 건설이라고, 이름은 그냥 곤구금이라고 그냥 가져가지만 실질적인 경영진은 이제 한국인에 피해서 일본으로 2006년 1월에 좀 넘어간 그런 일화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처럼 세계에서 오랫동안 아주 영원할 것 같지만 기업이라는 것은 사람하고 똑같아가지고 그렇게 영원하지를 못하거든요.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그럼 얼마나 됐느냐? 기업의 역사가.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100년 이상 된 기업이 딱 2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두 군데 다 잘 아는 기업이고, 왼쪽에 있는 기업이 1년 먼저 쓴 기업인데 어딘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기업. 아주대 학생들은 술을 별로 잘 안 마셔서 잘 모르는 것 같으네요. 주식회사 두산이 1896년도에 설립이 됐습니다. 물론 주식회사 두산에 지금 뭐 오비인가요? 오비 맥주가 지금 한국 두산의 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벨기에 회사가 다 인수를 했기 때문에 하나도 없기는 해도 어쨌든 우리나라 최초로 생겨서 뭐 이름을 바꿔서 지금의 이제 두산이 1896년에 설립이 됐는데, 이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두산이 뭐를 했느냐? 종로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쓰시는 화장품은 그 당시에는 화장품이라는 게 없었거든요. 화장품이 없으니까 결국 여자들이, 아줌마들이 화장을 하려고 그러면 외출하고 뭐 할 때 뭐를 썼느냐면 분가루라는 걸 썼어요. 이 돌을 아주 미세하게 갈아가지고 그 허옇게 된 그걸 얼굴에 바르고 다니는 게 분가루를 파는, 보시는 바와 같이 그래서 아주머니가 그 상점에서 분가루를 사는 모습입니다. 이게 1896년 우리나라 최초로 설립된 기업이고요. 그 다음이 오른쪽에 있는 게 좀 약간 이상하잖아요. 위에는 무슨 궁궐의 모습이고 밑에는 독립군의 모습이고, 두 가지 다 관련이 있는 두 번째 오래된 기업이 지금도 현존하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동화약품공업 주식회사입니다. 1897년에 지금으로 치면 청와대 대변인을 했던 민병호라는 양반이, 그 당시는 이름을 조선시대에는 선전관이라고 했습니다만은, 그 양반이 그 당시 이제 그 궁궐 안에는 그래도 뭐 임금이 계시고 또 뭐 대관들이 있고 하니까 뭔가 뭐 배탈이 났다든가 이 속이 안 좋다 그러면 그것을 처방할 수 있는 처방전이 그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처방전을 가지고 나와서 그때 이제 서양 문물이 우리나라 막 일본을 통해서 들어올 테니까
서양 의학을 접목해서 그때 처음 만든 것이 여러분들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브랜드인 가스 활명수가 그때 생겨난 겁니다. 그럼 밑에는 왜 저 독립군들이 있냐? 그 당시 가스 활명수를 통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일부는 기업에 쓰고 일부는 그 순화동에 있는데 거기에 동아약품공업 주식회사 본사를 놓고 거기서 독립자금을 저쪽에서 댔습니다. 동아약품공업 주식회사에서. 물론 그 당시 이름은 동아약방이었고 1960년도에 동아약품공업 주식회사로 바꿨습니다만은. 근데 그러면 어느 정도 이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브랜드인데 이 가스 활명수가 지금까지 어느 정도 팔렸느냐? 약 한 83억 병 정도 팔렸습니다. 근데 가스 활명수 지금 팔리는 게 그 높이가 한 12cm 정도 되거든요. 이 12cm를 옆으로 누워놓으면 지구를 25바퀴를 더 돕니다. 우리가 뭐 83억 병 작으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렇게 많은 양이 팔린 거고요. 그 당시 이 그 가스 활명수 가격이 얼마였느냐? 60ml. 그 당시 50전이었어요. 지금 저 600원이거든요. 이 저 가스 활명수 그 작은 거 한 병에 600원인데 그 당시 50전이면 어느 정도 가격이냐? 지금 시세로 치면 그 당시에 50전을 가지면 설렁탕 2그릇하고 막걸리 2잔 내지 3잔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설렁탕 신선 설렁탕 같은 경우 한 8,000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2그릇이면 16,000원이고 막걸리 2-3잔 하면 한 2만 원 정도 했던 거죠. 그 당시 가스 활명수라는 것은 엄청나게 귀한 그러한 약품이었던 거죠. 지금은 우리가 뭐 거의 거들떠보지도 않는 거들떠보지 않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런 형과는 많이 다랐던 거죠. 어쨌든 그런 형태로 해서 그 우리가 100년 이상 된 기업은 2개밖에 없다. 그러니까 사실 100년이라는 게 그렇게 긴 세월은 아니잖아요. 그걸 보면 그래서 세계적으로 봐도 여러분들 잘 아시는 S&P 500 기업을 봐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들이 다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는 한번 S&P 500에 들어가면 50년, 40년 동안 쭉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보시는 바와 같이 10몇 년밖에 못 있어요.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다는 거죠. 우리나라 기업도 1965년도에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가장 큰 기업이 어딘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1965년도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기업이 동명목재라고 부산에 있던 기업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름 모르시잖아요. 근데 동명목재 망했거든요. 없어졌거든요. 60년대에는 주로 가장 컸던 데가 동명목재, 두 번째가 지금은 바꿔서 이름은 남아있는 대성그룹. 대성그룹이 그 당시에는 대성목재를 했어요. 그 다음에 무슨 뭐 남성방직인가는 우리 옷 짜고 하는 이런. 그러니까 그 당시 60년대 중반만 해도 우리나라는 주로 산에 있는 나무 잘라다가 그거 켜가지고 파는 이런 것이 산업이 주였어요. 물론 그 당시 기아자동차 뭐 이런 것도 일부는 있었습니다만 수입해서 판매하고. 40년 후인 2005년에 보면 그때 100대 기업에 든 기업 중에서 2005년에 100대 기업에 든 기업은 기아자동차, 그 다음에 현대건설, LG전자 이렇게 해서 12개밖에 안 됩니다. 더군다나 기업 자체가 1965년도에 100대 기업에 들었던 기업들이 2005년에는 58개가 기업이 없어졌어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기업은 뭐 영속적으로 갈 것 같지만 기업도 사람하고 같이 기업의 수명이 있기 때문에 보시는 것 같이 세계적으로 전에는 맥킨지가 내놓은 자료인데 1935년만 해도 한 90년 정도 기업을 했어요. 거의 오래 한 거죠. 근데 근래 들어서 2000년 전후에는 지금 15년 조금 넘는 20년, 15년에서 20년 사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보통 지금 세계적인 그 100대 글로벌 기업을 놓고 몇 년치를 비교해 보면 100대 글로벌 기업의 평균 수명이 30년입니다. 생각보다 엄청 길지를 않아요. 거의 여러분 조금 더 나이 들은 그 시대 되면 웬만한 기업은 다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이 100대 기업에 드는 기업들이 망한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기업의 한 세대를 30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 기업이 30년을 계속 버텼으면 이제 한 세대를 끝난 거고 두 세대, 그러니까 60년 정도를 기업이 버티려고 그러면 한 세대를 살아남은 기업의 3분의 1만이 살아남습니다. 3분의 2가 없어지거든요. 다시 3세대로 가려고 그러면 살아남은 3분의 1 기업 중에서 12%만이 90년까지 살아가요. 90년에서 100년을 넘는 게 이제 4세대를 넘어가는 건데 4세대를 넘어갈 확률은 살아남은 12% 중에서 3 내지 4%밖에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1000개의 기업이 창업을 해서 100년 이상 살아남을 확률은 딱 한 개밖에 안 돼요. 지금 인간 수명이 상당히 길어졌잖아요. 100년이라는 것이 그게 엄청난 세월이 아니거든요. 그만큼 기업도 100년을 넘길 수 있는 기업이 1000개 창업하면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근데 제가 서두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의 목표는 어쨌든 대학을 졸업하고 뭐 더 공부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대학이나 공공기관 가는 분도 있겠지만 또 대학이나 대학원 졸업하고 기업을 가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결국 일자리의 상당 부분이 다 기업으로 집중되어 있고 또 기업이 돈을 벌어야 또 경제는 돌아가는 거고 그러면 결국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해 줘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해야 되는 요인이 뭔지 또 기업이 여러분들이 기업에 취업을 한다고 해도 그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은 세상이 요즘 너무 빨리 변하기 때문에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는 메가 트렌드를 잘 보고 그 안에서 어떤 형태로다가 돌아가는지 그거를 읽어야 된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메가 트렌드는 크게 인구 구조 변화, 글로벌화 심화, 기후 변화 및 환경 문제 심화, 과학 기술의 발달과 융복 가파 여러분들 뭐 많이 듣는 얘기거든요. 이거 뭐 설명하려면 1시간도 더 걸릴 것 같으니까 이 중에서 몇 가지만 예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노부부의 호수에 앉아 있는 노부부의 모습입니다만은 지금 과학적으로 노화의 이론에 따르면 사람이 살 수 있는 수명은 크게 뭐 병 걸리지 않고 정상적으로 산다 그러면 120세에서 150세까지는 살 수 있다 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가 그 1903년도에 그러니까 일본이 막 침략한 그 전후 1903년도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살았을 것 같아요? 그냥 뭐 틀릴 확률이 100%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얼마쯤 살았을 것 같아요? 예? 40살? 1903년도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여러분들 평균 수명입니다. 여러분들 평균 수명이거든요. 25.8세입니다. 1903년도 대한제국의 그 국민들의 평균 수명이 25.8세거든요. 그 다음에 한 30년 정도 지난 6.25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폐허에서 서서히 일어나기 시작하는 1957년도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어느 정도 됐을 것 같아요? 불과 60년 전 얘기인데 그때가 50.9세입니다. 작년도에 2012년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어느 정도 됐을 것 같아요? 뭐 기업에 면접 가면 답할 사람이 하나도 없네 보니까. 관심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저 메가 트렌드라는 것은 우리 연구원의 면접을 볼 때도 우리 행정직 면접만 해도 180대 1, 190대 1 그렇거든요. 근데 돌아가는 걸 알아야 된다고. 이 학교에서 성적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어느 정도는 다 지금은 뭐 다 열심히 하고 다 하기 때문에 뭐 대부분이 다 4.0 뭐 전후고 뭐 어떤 친구들은 대개 뭐 다 만점이고 그러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다니까. 그거 보고서는 사람을 뽑을 수가 없어요. 그 엉뚱한 질문이 나왔을 때 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작년도에 우리나라 그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81.2세예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아요. 일본이 우리보다 82.2세로 조금 높고 2100년 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90세 약간 안 되는 89.3세입니다. 그 엄청나게 지금 이 고령화가 되어가는 거거든요. 지금 그 세계에서 현재 가장 그 오래 살고 있는 사람이 프랑스의 누구라고 그러던데 그 사람이 122세 100몇치를 지금 살고 있거든요. 현재로 현존하는. 근데 세계에서 역사상으로 가장 오래했던 사람은 여기 사진에 해놓은 이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누구냐? 토마스 파라고 하는 그 영국 사람입니다. 키가 155cm, 체중이 53kg, 몇 살까지 살았느냐? 152세까지 살았습니다.
1400년대부터 1500년 사이에 152세까지 살았고, 이 양반이 그러나 상당히 오래 살았던 거 아니에요. 첫 결혼을 몇 살에 했느냐면 그 당시에 80세에 첫 결혼을 했습니다. 80세에 첫 결혼을 해서 일남 2년을 뒀어요. 그러니까 80세에 자식 두는 건 별 어려움이 이미 아니잖아요. 이 양반이 120세에 재혼을 했어요. 이 사람이 근데 왜 죽었냐? 영국에서 그 당시 영국을 지배했던 사람이 찰스 1세거든요. 찰스 1세가 그 시골에 어떤 노인이 있는데 이 양반이 150세도 더 살았더라. 근데 그 소문을 듣고 그럼 저 사람은 어떻게 했는데 150세 이상을 살을까? 절대 군주라는 것은 일단 자기 수명이 길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국 버킹엄 궁으로다가 초청을 한 거예요. 초청을 해서 이제 자기가 먹는 산의 진미를 전부 다 대접을 한 거죠. 대접을 하니까 이 양반이 왕이 먹으라니까 먹고, 자기가 시골에서 먹던 거하고 너무 많이 다르잖아요. 근데 그거 먹고 간 다음에 2달 후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먹던 그게 원래 달라가지고. 그래서 그 당시 그 사람의 얼굴을 초상화를 루벤스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가 그렸는데, 그 루벤스가 그린 그 사람의 초상화가 요건데, 여기 어디 있느냐? 여러분들 술 좋아하는 사람은 아시겠지만 올드파라는 양주 뒷면에 보면 이 사람 사진이 있어요. 올드파의 초상화가 저 사람,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사람. 그래서 올드파 양주를 드시면 오래 사실 수 있다 하는 거고요. 어쨌든 이만큼 고령화로 되어가면 기업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기업에 젊은 사람들이 들어올 확률이 낮아지고, 나이 든 사람들은 또 한참 일할 때 나가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그 사람들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사회 전반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간병인들의 치매 문제네, 엄청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잖아요. 사회 자체가 바뀌는 거고, 메가 트렌드가 바뀌면서 산업군이 바뀌고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바뀌고 다 바뀌게 되는 거예요. 뒤에 가서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세계적으로 2010년을 기준으로 해서 다 농촌에 사는 사람보다, 전 세계로 합쳐도 시골에 사는 사람보다 도시에 사는 사람이 더 많아요.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가 어딘지 알아요?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 일본 동경이 가장 많거든요. 2009년도에 동경의 인구가 얼마나 되느냐? 얼마 될 것 같아? 아주대학교는 매주 제가 와서 강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일본의 2009년도, 우리나라 서울을 1000만으로 봤을 때 2009년도 동경의 인구가 3650만 명입니다. 그 당시, 그러니까 2009년에 세계적으로 2000만이 넘는 도시가 동경,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인도의 델리 2170만 명, 그 다음에 브라질의 상파울로 2000만 명, 세 개가 있었어요. 그것이 2025년 가면 9개로 늘어나요. 그 당시 2025년이 되면 동경의 인구가 얼마냐? 3710만 명이 됩니다. 거의 우리나라 인구 한 4분의 3 이상이 돼요. 도시 하나가. 그럼 왜 이렇게 사람들이 다 도시로 모이느냐? 그래서 여러분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그림이 지금 지난번에 불난 남대문 앞에 서울의 모습인데, 이게 언제 모습이냐? 1880년대 모습이에요. 1880년대 모습이면 지금으로부터 130년 전이거든요. 130년 전에는 우리나라가 서울도 궁궐 안이 아닌 바깥에는 이런 모습으로 대부분 초가집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쪽이 관악산 쪽이거든요. 관악산을 본 남대문 앞에 도시예요. 이것이 이쪽 밑에를 보면 1960년대에 구로공단이라고 지금 구로동에 있는 거기의 모습이거든요. 우리가 50년 전만 해도 이런 모습, 이런 데 대부분이 살았거든요. 시골에서 대부분 올라와갖고 다 이런 데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2000년대 후반, 지금 구로동 자체가 구로 디지털 단지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구로 디지털 단지의 모습이거든요. 구로 디지털 단지가 얼마나 기업이 많으냐? 가산 단지라고 지금 그러잖아요. 금천구 일부하고 구로구 일부에 전부 다 IT 중심의 기업들이 들어섰는데, 실리콘밸리의 기업 수가 6,000개예요. 이 가산 디지털 단지의 기업 수가 얼마냐면 12,000개입니다. 여기가 발전할 수 있는 소지가 엄청나게 커요. 그래서 12,000개 기업이 어떤 형태든지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 이 건물 하나에, 제가 여기 몇 번 가보면 건물 하나에 많게는 460개, 어떤 데는 640개까지 기업이 들어있어요. 여러분들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 저기 가면 엄청난 기업들이 들어있어요.
저기가 좀 더 활성화되면 저기가 미국의 실리콘밸리가 될 확률이 되게 높아요. 지금 상당 부분이 IT 업체들이 저쪽으로 다 모여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저기를 가야 12,000개 기업에 예를 들어서 한 기업에 뭐 10명이다 그러면 12만 명인 거고 100명이다 그러면 120만 명이잖아요. 고용 인력이. 그러니까 도시로 사람들이 가요. 그래서 도시화가 자꾸 촉진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건 뭐 엉뚱한 그림처럼 보이지만 제일 위에 있는 것이 북극에 사는, 여러분들 뭐 TV에서 자주 봤지 않습니까? 북극에 사는 곰이고, 이거는 그 밑에, 북극은 아니지만 그 밑에 사는 회색곰입니다. 근데 2005년도에 이게 잡혔는데, 이게 어떻게 잡혔냐? 이건 저 캐나다 그 북쪽 뱅크스라는 데서 잡은 곰인데, 마테리라는 그 미국의 사냥꾼이 있어요. 근데 저기에서 곰을 한 마리 잡으려면 45,000불을 내야 돼요. 45,000불을 내면 곰 한 마리를 잡을 권리를 줘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아주 그런 쪽에 좀 좋아하는 사람이라 사냥을 1년에 한 번씩 해서 갔는데 2005년도에 45,000불을 주고 가서 북극에서 잡았는데 밑에 이 곰이 나타난 거예요. 잡힌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 이 곰이 이것도 아니고 이놈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의 암놈하고 이것의 순놈 사이에서 태어난 거다.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이거 합성이다, 아니다, 뭐라고 뭐 언론에서 난리를 쳤어요. 근데 2010년도에 비슷한 놈이 잡혀갖고 DNA 검사를 해보니까 이놈의 새끼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인정이 돼버린 거지. 그럼 왜 동물들이라는 것은 자기 영역이 있어서 같이 살지를 못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살았느냐? 북극의 얼음이 자꾸 녹으면서 그쪽으로다가 이 희색곰이 영역을 넓혀서 올라가다 보니까 거기서 북극곰보다는 이 희색곰이 힘이 세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교미가 이루어져 갖고 지금 바뀐 거예요. 그러면 왜 이게 심각한 문제냐? 지금 2003년도까지 한 30년 동안을 기후변화를 측정한 것을 보면 동식물 모두가 엄청난 변화를 일으켜요. 특히 식물 같은 경우는 북쪽으로 뭐 남쪽으로도 마찬가지지만 북쪽으로다가 10년에 고도는 6m, 이 위도라 그런가요? 위쪽으로다가 10년에 6km를 움직여 가 있어요. 여러분들 잘 보시면 제주도에서 그 전에 20년, 30년 전만 해도 결혼해갖고 제주도에 가서 주로 찍는 게 보면은 유채꽃 앞에서 찍는 거고, 유채꽃 축제를 제주도에서 했거든요. 지금 유채꽃 축제를 경기도 구리에서 하거든요. 사과가 옛날에는 사과는 대구라고 그래서 사과 능금 뭐 해가지고서 대구에 그래서 미인들이 많다고 사과를 많이 먹어가지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대구에서 나는 사과가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작아요. 이미 충주, 뭐 제천 이런 쪽으로 올라와 있어요. 앞으로 10년 정도 더 있으면 대관령 아니면 맛있는 사과를 보기가 어려울 만큼 변해 있다고. 그러면 10년에 6km를 옮겼다는 것은 어느 정도 옮긴 거냐? 역으로 환산하면 우리 집 앞에 어떤 잔디밭이 있어요. 이 잔디밭이 하루에 북쪽으로 1.7m씩 올라가는 거예요. 열흘이면 17m가 우리 잔디밭이 있던 것이 17m나 저 위에 가 있는 거예요. 한 달이면 한 50m 정도가 옮겨가 있는 거거든요. 그만큼 빠른 속도로 가는 거예요. 근데 저게 식물만 그러냐?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철새가 도래하는 시기 자체가 계속해서 빨라져요. 10년에 나흘이 빨라지거든. 그러니까 그거는 뭘 의미하느냐면 동물의 이 생태도 변화를 일으켜준다는 거거든. 여러분들의 생일이 10일에 4일간 빨라진다는 것은 1년에 여러분들 생일이 약 10시간 정도씩 빨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만히 있어도 생일이 10시간 정도 앞당겨서 오는 거라고. 이 생체 리듬을 보면. 그만큼 변화가 심하거든요. 그럼 이게 서울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기업하고 무슨 관련이 있느냐? 이 북극의 녹은 얼음 밑에, 그래서 북극 쪽에 사는 사람들이 갖는 직업이라는 것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사냥을 하는 거, 하나는 얼음 깨고 고기 잡는 거. 주로 생활 기본이 그거거든요. 근데 저쪽에서 얼음이 많이 녹고 땅이 많이 보이면서 거기는 농사를 앉았으니까 상당히 비옥하잖아요. 상당히 비옥하니까 거기다가 감자 씨를 뿌리고 뭐 하니까 엄청나게 잘 자라는 거예요. 지금은 바뀌어가지고 저기에 사는 사람들의 직업의 70%가 농사 짓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농사 짓는 사람들이 70% 되는가, 뭐 농기구 파는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 이런 것들 계속 오고 관광객들 오고 이렇게 됩니다. 이미 산업의 생활의 패턴이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몇십 년 사이에. 그렇기 때문에 메가 트렌드를 읽어줘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기후변화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이 부분들이 있다는 거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지금까지 앞으로의 세상은 어떻게 될 거냐? 앞으로의 세상은 파기적인 혁신 기술이라고 해서 단순한 어떤 기술 개발에 의해서 이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라 세상을 뒤흔들 만한 이런 것들에 의해서 바뀐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저 스마트폰이 세상에 나온 지가 불과 6년밖에 안 됐어요. 여러분들 뭐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부터 다 쓴 것처럼 지금 기억에 다 그 스마트폰 없으면 친구 전화번호도 모르고 심지어는 자기 집 전화번호도 모르잖아요. 그게 불과 6년이니까요. 스마트폰이라든가 이 휴대폰의 전화번호 뭐 저장 기능이 있기 전에는 우리나라 공기업 중에서도 큰 공기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화번호 부를 만드는 책, 전화번호가 적혀져 있는 책, 그걸 만드는 회사가 공공회사가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전국의 전화번호를 다 책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서울시, 수원시 어디 뭐 다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매년 바뀌고 그거 바뀐 걸 또 조사해갖고 넣어가지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큰 일이잖아요. 엄청나게 큰 기관이었어요. 스마트폰, 휴대폰 나오면서 갑자기 회사 싹 없어졌잖아요. 여러분들 거의 기억 못 하잖아요. 연필로 쓰는 거 거의 없잖아요. 공부하는 거에. 그만큼 세상이 한꺼번에 바뀌는 거예요. 너무나 빨리 변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속도들이 파기적인 혁신 기술이 생각보다 더 빨리 나타나기 때문에 더 빨리 간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지금 여러분들 상당수의 분들이 사진을 찍을 때 지금 스마트폰 갖고 찍잖아요. 이미 화소수가 엄청나게 올라가가지고 화상 자체가 좋아졌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카메라로 찍은 게 80년대까지 찍었고 80년대 초에 디지털 카메라 나와가지고 한 20년 디지털 카메라로 찍었고 2000년대 넘어가면서 스마트폰으로 대체되면서 스마트폰이 훨씬 더 가볍고 아무 데서나 찍을 수 있으니까 스마트폰으로 바뀌어가지고 지금 디지털 카메라보다 스마트폰으로 찍는 사진 건수가 훨씬 더 많아요. 이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그러니까 그렇게 바뀌어간 어떻게 보면 10년 단위로 더 빨리 변해가는 거거든요. 파기적인 기술이 나옴에 따라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얘기를 했지만 좀 더 얘기를 하면 지금 저희 나라에서 혹시 슈퍼컴퓨터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슈퍼컴퓨터. 말 그대로 컴퓨터인데 컴퓨터 중에서 슈퍼인 컴퓨터를 슈퍼컴퓨터라고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슈퍼컴퓨터가 딱 4대 있어요. 저희 연구원에 하나 있고 그다음에 지금은 그래도 뭐 어느 날 비 온다 아니면 뭐 눈 온다 그러면 많이 잘 맞잖아요. 그 일기예보를 하기 위한 기상청에 2대가 있고 서울대에서 연구용으로 만든 하나가 있고 그 4대 딱 있거든요. 슈퍼컴퓨터는 뭘 얘기하느냐? 세계에서 가장 빠른 컴퓨터를 쫙 나놓고 1년에 2번 세계에서 가장 빠른 놈들을 1등부터 500등까지 딱 세워놓으면 그것이 500등 안에 들으면 슈퍼컴퓨터예요. 근데 올해 400등이었는데 1년 지나가지고 내게 510등 됐다. 그러니까 그건 510등 된 거는 슈퍼컴퓨터가 아니에요. 슈퍼컴퓨터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거 그것을 체크한 시점에 1년에 2번 체크하는 시점에 500등 안에 드는 것만을 슈퍼컴퓨터라고 해요. 그래서 세계의 한 반은 미국에 있고 그다음에 일본, 유럽, 우리나라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4대 있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슈퍼컴퓨터가 한 700억 정도 줘서 사온 거지만 어느 정도 연산 속도가 빠르냐면 1초에 350조 번을 계산을 해요. 그걸 여러분들이 어느 세월에 그걸 계산할 수 있겠어요? 슈퍼컴퓨터가 아니면 안 되는 거거든요. 세상이 이미 이렇게 변해 있거든요. 세상은 그렇게 변해 있는데 여러분의 사고는 5년 전이나 10년이나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변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니까 취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주대학교 다니기 때문에 취업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사고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직장이 필요로 하는 사고를 가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도 이번에 다시 정규직 공채를 어제 그저께부터인가 지금 다시 공모를 하고 있는데 저희 연구원에도 제가 기관장으로 한 5년 있으면서 아주대 출신 2명인가 뽑았는데 안 뽑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람에 따라 다르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돌아가는 트렌드라는 것은, 특히 메가 트렌드는 큰 흐름으로 돌아가는, 세상이 돌아가는 그 시대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어주면 어느 상황이라도 본인은 뽑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아셔야 되는 거고, 그러면 거꾸로 봤을 때 1975년도에 그 당시 가장 성능이 높은 슈퍼컴퓨터가 500만 불 정도 했어요. 지금 돈으로 치면 그 50억 원 정도 하는 거죠. 근데 환율이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지금 환율로 하면 한 3,200만 불 정도 되니까 지금으로 치면 한 320억 정도 되는 거죠. 근데 그 성능이 1975년도에 가장 세계에서 빨랐던 컴퓨터가 어느 정도냐? 아이폰 4 다시 나온 거 있잖아요. 지금 뭐 5 나왔는가요? 아이폰 4의 성능하고 똑같아요. 그게 지금 돈으로 따지면 1975년도에 320억 원이었다니까요. 그 30년 사이에 엄청난 진화를 한 거죠. 지금 아이폰 4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 그 당시 320억이 됐으니까. 그 다음에 그 밑에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그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우리 그 인간 지능 프로젝트 하는데 13년 걸렸거든요. 13년 동안 해서 푸는데 드는 돈이 27억 불. 그러니까 거의 한 3조 원 정도 돈을 들여서 해석을 한 거예요. 13년 동안에. 그것도 슈퍼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여러분들 뭐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부터도 뭐 석유가 고갈될 거다 뭐다 한참 뭐 귀에 따고 들었잖아요. 요즘 그런 얘기 많이 신문지상이라든가 이런 쪽에 많이 없어진 거 알아요? 2007년하고 2011년은 불과 4년이잖아요. 4년 사이에 유정, 기름이 들어있는, 땅속에 기름이 들어있는 그 뭐 구덩이나 뭐 이런 뭐 통로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거기서 뽑아 올리는 효율이 3배가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 중동이 크게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옛날엔 저 뭐 했다 그러면 석유로다가 딱 무기를 삼아가지고 우리 수출을 안 하겠다. 뭐 하다 이렇게 갔잖아요. 지금 그럴 수가 없어요. 필요하면 미국이나 그런 데 막 공습하잖아요. 지금 석유 의존도가, 중동에 대한 의존도가 우리나 뭐 이런 데는만 높지, 미국은 좀 있으면 바로 석유를 역수출해요. 물론 거기는 뭐 석유라고 하기는 좀 이름이 다르긴 합니다만, 이제는 에너지의 개념 자체가 바뀐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런 흐름을 읽어줘야 된다고. 지금 불과 2, 3년 사이에 그런 그 오일에 대한 부분이 엄청나게 바뀐 거예요. 뭐 타이트 오일이니 셰일 가스니 이런 식으로 해서 새로운 에너지원, 본래는 똑같은 건데 파는 방법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과거에는 효율이 떨어져서 경제성이 없던 것들이 기술이 발전되다 보니까 이것이 확 효율적으로 되어버리니까 가격이 떨어지면서 얘들이 훨씬 더 싸면서 가져올 수 있는 거거든요. 좀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의 전문 지식보다는 그런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지식이 여러분들이 취업한다든가 하는데 훨씬 더 중요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지금은 그런데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냐? 2025년도 정도 가면 어느 정도 될 거냐? 인터넷을 사용하는 인구가 20억 내지 30억 정도가 될 거다, 세계적으로. 인터넷을 우리처럼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인터넷이 처음 개발된 게 몇 년도인지 알아요? 인터넷 여러분 맨날 쓰잖아. 인터넷 개발이 엄청나게 오래된 것 같죠? 인터넷 개발이 처음 그 연구실에서 처음 시도된 것이 인간이 달나라에 갔던 그 해거든요. 1969년도에 처음으로 미국에서 두 대학 간에, 캘리포니아 대학하고 스탠포드 사이에 처음으로 인터넷이 연결이 된 거예요. 에로라는 글자밖에 못 쳤지만 로그인에 두 자치고 나니까 끊겨가지고. 그런데 상용화된 것은 1983년이에요, 미국에서. 우리나라 상용화된 것은 1993년이에요. 1993년이면 여러분들이 막 태어나는 그 시점 전후에 우리나라가 인터넷을 상용화하기 시작한 거예요. 국내에서 처음으로 인터넷 연구 시험을 하고 한 것은 저희 연구원이 1989년에 했고요. 근데 불과 20년 정도밖에 안 된다니까요, 인터넷을 쓴 게. 지금 여러분들이 듣는 초고속 인터넷 들어온 것은 1998년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없으면 못 살아, 이미. 세상이 이렇게 변해 있어. 그러니까 2025년 가면 전 세계 인구의 거의 한 40%가 인터넷을 사용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그 DNA 연기 서열 순서를 다 이렇게 해독을 했기 때문에 차세대에는 앞으로 10년, 2025년 가면 여러분이 어디 뭐 허리 디스크 때문에 아프다. 그러면 몇 번 연기 서열이 고장이 난 거기 때문에 이것을 바꿔준다. 뭐 한다 하면 고치는데 시간이 1시간밖에 안 걸리고 100불이면 고치는 거예요. 지금은 수술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한참 걸리고 돈 많이 들잖아요. 2025년 가면 1시간 내에 고치면서 100불이면 된다니까. 근데 그 시대는 그럼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시대하고 엄청나게 다르잖아요. 이게 다를 것을 예상하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생각보다는 엄청나게 좀 변해가기 때문에. 그 이외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간이 좀 그래서 생략을 하고요. 그래서 세계 경제는 다 비슷하고 우리나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한동안에는 이처럼 많이 그 성장을 높게 했었어요. 10% 이상도 성장을 했다가 지금 뭐 평균 KDI가 내놓은 걸 보면 3.8% 성장을 당분간은 한다 하는 거지만 사실은 올해 성장률 자체는 2%대로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경제 성장이 안 되니까 일자리 창출이 자꾸 어려운 거예요. 물론 일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중소기업이고 또 환경이 열악하고 이렇게 안 가는 경우도 많고 또 기업이 그러다 보니까 아예 전 자동화를 시켜놔가지고 그 큰 공장이 예를 들어서 전에는 뭐 500명, 1000명을 써야 되는 그런 기업들이 지금 뭐 10명이면 다 돌아가는 자동화로 다 바뀌어 있는 그런 면도 있고 여러 요인들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경제 성장률이 커져야 그래야 일자리가 창출되는데 사실 이런 경제 성장률이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근데 여러분들은 조금은 한 4, 5년 후에 졸업하는 그 여러분들 후배들보다는 조금 불행한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 표에서 보시는 것 같이 거의 저기가 피크점에 와 있거든. 생산에 동원될 수 있는 인력, 대개 청년, 여러분들 대학을 졸업하는 인력,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인력에서 퇴직을 하는 인력 사이의 인구의 그 수가 보시는 바와 같이 2016년, 17년 전후에서 정점을 찍고 내려가요. 그 다음부터는 지금 우리 출산율이 세계적으로 홍콩에 의해서 두 번째로 낮기 때문에 초등학교 들어오는 애들 숫자 줄어들죠. 중고등학교 줄어들지, 대학 줄어들지. 우리가 낼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생산을 할 수 있는 사람 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됐어요. 2017년부터 확 줄어드는 거예요. 그럼 결국 외국인 노동자라든가 이것을 우리가 쓰지 않으면 안 되게 됐어요. 지금은 뭐 제도적으로 우리가 맡기도 하고 일부만 쓰기로 하지만 안 되는 데만 쓰지만 어쩔 수 없이 상당 부분을 할 수밖에 없게 돼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모님들한테 얘기해서 한 4, 5년만 늦게 나달라고 했으면 조금 좀 여러분들이 덜 고민을 했을 텐데 뭐 그건 마음대로 또 태어나는 건 아니니까. 근데 어쨌든 인구 구조상으로 보면 이렇게 변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상당히 많은 새로운 시장이나 사업들이 생겼지 않습니까? 앱스토어라든가 SNS 상에서의 어떤 사업이라든가 소셜 게임이라든가 뭐 빅테크라든가 이런 사업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휴대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바뀌지 않으면 안 생겨났을 사업들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석유를 하는 것도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변하는 세상을 봐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에너지원이었던 석유나 가스를 채취한 것은 기본적으로 요 기름, 이 오일을 주로 뽑아 썼던 거고요. 이렇게 해서. 근데 지금 미국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주로 뽑아 쓰고 지금 뽑기 시작한 부분은 그게 아니라 그것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옛날에는 이렇게 밑으로다가 구멍을 수직으로 파서 거기에 닿는 데만 이 가스나 기름을 뺄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기술이 발달돼 가지고 보시는 바와 같이 수직으로 다 뽑아가서 그쪽에 가스나 뭐 오일이 있으면 이걸 옆으로까지 다 간다고. 한 번 밑으로 구멍을 뚫어서 그 유정이 있는 데가 가면 옆으로까지 계속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밑에 다 휘져가지고서 기름만 뜨게 해갖고 기름만 다시 위로 뽑아 올리기 때문에 밑에 있는 것들은 기름을 거의 다 뽑을 수가 있으니까 옛날에는 효율적이지 못해갖고 안 쓰던 기름들이 지금은 다 모여서 올라오기 때문에 훨씬 경제적이고 이 사우디나 이런 쪽에서 생산한 것보다 오히려 더 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의 혁명이 다시 일어난 거예요. 에너지 가격이 확 떨어지면 결국은 그거로도 하는 화학산업이라는 이런 쪽의 가격이라든가 모든 게 다 또 다시 떨어지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원료 가격이 낮아지니까 여러 가지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삼성경제연구소가 내놓은 아까는 그 맥킨지 쪽에서 해놓은 거고
이거는 삼성경제연구소가 해놓은 뭐 이러한 분야들의 앞으로 파괴적인 혁신 기술이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놓은 것 중에서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리는데, 저희 연구원이 최근 5년 동안에 국내외 유수기관에서 발표한 미래 기술을 보니까 7,300건이나 돼요. 5년 동안에 새로운 기술들이, 이 지구상에 나타나는 새로운 기술들이 7,000건 이상이나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기술은 많이 나타나지만 실질적으로다가 파괴적인 혁신 기술은 그렇게 안 많다는 거죠. 결국 파괴적인 혁신 기술만이 새로운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것 중에 하나를 설명드리면, 웨어러블 기기 자체가 그런 거 아닙니까? 웨어러블 기기가 2013년에 30억 내지 50억 달러 세계 시장 규모가 2년 후에는 10배 이상 늘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미 그 말하는 신발 올 봄에 출시됐잖아요. 그 신발을 딱 신고서 그냥 가만히 의자에 앉아 있으면 그 신발이 주인님 나 지루해요, 우리 놀러 가요. 그러다가 내가 운동을 많이 하고 많이 걸어 다니면 주인님 나 피곤해요, 우리 쉬었다 가요. 이 신발이 얘기해 주는 신발이 이미 나왔다니까, 올 봄에. 그리고 구글 회장서부터 해갖고 구글 글래스 쓰고 다니잖아요. 모양이 조금 뭐 아직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지만 이런 모습들이기는 해도 구글 글래스 회장이 회의할 때마다 다 타고 나타나요. 요즘 무슨 뭐 이상한 성취문에 쌓여가지고 신문에 뭐 열어나긴 합니다만은, 저 구글 글래스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인터넷이 그냥 저 안경 위에 붙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쓰고 있으면 자기가 원하는 정보 다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 아주대학교 앞에 지나가다가 어떤 음식점을 보면 그 음식점에서 어떤 메뉴가 있지? 그러면 그 메뉴를 쫙 나타내 주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있지? 그러면 자리가 몇 개 몇 지? 그냥 내가 쳐다보기만 해도 내 생각을 읽어서 그 부분을 볼 수 있는 시대가 이미 왔다니까요. 엄청나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변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제 그게 도덕적이냐 아니냐 뭐 이런 부분. 기술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세상으로 이미 변해갑니다. 그리고 이제 과연 여보 안경 위에다 뭐 이만한 걸 쓰고 다니는데 그것이 바람직하냐, 이런 것들, 외관의 어떤 모습들. 근데 이미 미국의 군인들 같은 경우도, 군인들이 그 미국 입장에서 보면 큰 또 자산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건강 상태를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입는 속옷, 팬티에다가 이 칩을 전부 다 넣어요. 넣으면 그 사람이 건강 상태가 뭐 열이 있다든가 아니면 뭐 피부가 안 좋다든가 뭐 그 혈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자동으로 다 체크할 수가 돼 있어요. 그럼 문제가 있으면 불러서 너 쉬라든가 어떤 처방을 한다든가. 세상이 그런 식으로 다 이미 대부분 발전해 가고 있다니까요.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 여기 어문학 계열 분들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직업 자체가 변하는 거예요. 조금만 더 가면 지금 상당 부분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통역을 하는 사람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통역하는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어. 우리 스마트폰이나 구글 글래스나 이것만 쓰고 있어도 나는 한국말로 얘기를 하면 상대는 한국말을 그쪽이 영어로 알아듣고 그 구글 글래스에서 그 사람한테 영어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쪽에서 영어를 얘기하면 나는 내가 끼고 있는 안경에서 한국어로 다 통역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시대가 곧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역을 한다든가 이런 쪽은 점차 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 번역은 또 좀 달라요. 왜냐하면 뭐 외국 거 뭐 이런 걸 많은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콘텐츠에 올려야 되고 그다음에 TV나 이런 쪽에 이것을 공급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그걸 부정확한 것을 올릴 수는 없기 때문에 그거는 번역은 오히려 더 늘어날 수 있어도 통역이나 동시통역이나 이런 부분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직업도 생각보다 중요한 거예요. 뒤에서 조금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런 변화가 수시로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거기에 가면 다는 아니겠지만 더 치열한 경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거는 그 맥킨지 쪽에서 내놓고 있는 세계적으로 12가지 앞으로 파괴력이 크고 이런 기술이 나왔을 때 경제적으로 미치는 효과가 엄청나게 클 것이다 하는 부분을 예시를 해놨고요. 여러분들이 혹시 자료가 필요하시면 그 학교에다가 이 자료를 제가 줬기 때문에 그 학교 쪽에서 그 자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제가 강의하는 내용은 항상 공개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뭐 신경 안 쓰고 보실 건 보시면 돼요. 일일이 제가 사서 설명을 드릴 수 없어서 한번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럼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미국도 똑같은 거예요. 미국도 보면 1970년에서 2010년까지 40년 동안에
40년이 흐르는 동안에 보면 직업이 1972년을 100으로 봤을 때 일반 사무직원은 한 30% 정도가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문헌정보학, 우리 사서 있지 않습니까? 사서 직업이 우리도 이제 그 문헌정보학 쪽이 도서관 많고 그래갖고 많은데 문헌정보학 쪽 그 수요 자체도 한 30% 정도 줄어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문직인 비서직이 60% 정도가 줄어들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는 타이피스트, 그 다음에 전화 교환수, 이런 쪽은 전부 다 자동화로 다 갔지 않습니까? 불과 40년 사이에 직업 자체에 내가 선택한 직업이 100였던 직업이 지금은 20밖에 남지 않는 대표적인 예들이에요. 그 미국뿐만 아니라 어디나 그렇다는 거지. 그래서 메가 트렌드를 읽어줘야 된다는 거고요. 앞으로 한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직업을 찾기 쉬운 데가 어디냐? 직업을 찾기 쉬운 데는 여기 표시에는 요 세 군데, 요까지 치면 네 군데가 직업을 찾기가 가장 수월하다. 왜냐? 고용 창출이 가장 많이 되니까. 이쪽 밑에 그 축은 뭐냐고 하면 그 2011년에서 20년, 여러분들이 지금 그 속에 있잖아요. 지금 13년이니까 20년 동안에 부가적으로 앞으로 고용을 얼마나 창출할 수 있을지, 앞으로 새로운 고용을 창출해주는 사람들의 숫자예요. 이게 1000명 단위이기 때문에 한 50만 명, 이런 소셜 웰페어 서비스 같은 거, 사회복지 서비스나 이런 것은 거의 한 50만 명 이상, 10년 동안에 50만 명 이상 우리나라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헬스케어 쪽도 요양이라든가 뭐 이런 보호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한 50만 명 정도 10년 동안에 일자리가 생긴다. 그 다음에 이 여행 관련된 거, 여행 관련된 거는 단순히 뭐 우리가 하는 여행뿐만 아니라 스포츠 뭐 이런 거 포함해서 그쪽이 약 한 10만 이상이 생길 거다. 그럼 뭐 다는 아니겠지만 전문 분야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 취미에 따라 다르기도 하지만 가장 여러분들이 직업을 선택하기 쉬운 쪽은 이 부분이라는 거죠. 이 10년 동안은. 그쪽에 일자리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으니까. 대통령도 복지 뭐 이런 쪽으로 되게 신경 쓸 수밖에 없잖아요. 세상이 그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직업을 선택하고 가야지, 뭐 공무원이 좋다고 그래서 한 5년 10년 공무원 공부만 하다가 안 되고 나면 갈 데 없고, 그런 시대가 이미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 메가 트렌드가 이렇게 변하면서 여러분들이 직업 선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어느 쪽에 신경을 써야 되는지 이런 걸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나머지 한 20분 정도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그것을 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그림이 뭐로 보입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거하고 다음 페이지의 그림은 하버드 대학 강의 시간에 많이 쓰는 내용들이거든요. 요 동그라미를 빨간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거 볼 때 뭐로 보이겠어요? 하버드 대학생들이 답한 것 중에 저게 뭐냐, 저걸 빨간 거로 생각하고 답을 해라 그러니까 33%가 붉은 점이다. 18%가 붉은 원이다. 7%가 여백이다. 그 위에 저걸 빨간색으로 보라고 그랬으니까 루돌포, 사슴코가 빨가니까 루돌포다. 그리고 교통 신호등 지나갈 때 멈추는 정지 신호다. 그러니까 일본 놈들 국기가 또 빨간색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장기다. 그러니까 다양한 거예요, 답이. 또 이거 뭐로 보입니까? 그림이 뭐로 보여요? 아주대 학생들은 시작하면서부터 대답 안 하기로 짰나요? 네? 네? 크게 미녀는 뭐 어른도 미녀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소녀도 미녀가 있을 수도 있고, 두 가지가 있거든요. 지금 한 친구가 얘기한 것처럼 미녀는 아니지만 젊은 여인, 소녀가 있고, 보시는 바와 같이 요게 코로 생각하면 요게 눈썹이고 요게 머리고 입은 약간 보이고
요것이 턱선이고 귀고, 요 모습을 요건 마오라라고 보면 이렇게 보면 소녀의 모습이 보이잖아요. 근데 거꾸로 이게 그 목걸이고, 근데 이 목걸이를 입으로 보면 이게 입이고 이게 콧구멍, 이게 눈, 이쪽이 눈, 양쪽 눈, 이렇게 머리, 이렇게 보면 노파로 보이고. 그러니까 노파의 그림하고 소녀의 그림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가만히 보면, 자세히 보면 두 가지가 다 보여요. 근데 한꺼번에 두 가지는 다 안 보여요. 이 시선을 약간 달리 해야 두 가지가 다 보여.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학생들한테 하버드에서 강의를 할 때 한 그룹은, 예를 들어서 이쪽에 있는 그룹은 이 그림이 노파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 그림을 한 5분 동안 보여줘요. 이쪽 그룹은 이 그림은 소녀의 그림이다 하고 5분 동안 그걸 보게 해요. 그러고 나서 다시 그 그림을 보고 이게 뭐냐 그러면 이쪽은 전부 다 노파라고 그러고 이쪽은 대부분이 다 소녀라고 한다는 거죠. 앞그림하고 이걸 보면 다시 말씀드려서 사람들이라는 것은 각기 자기가 보고 싶은 방향대로만 본다는 거예요. 뭐 태어난 거 다르고 다 다르니까 그렇겠죠. 더군다나 미국에서 그 대학에서 복도에서 비교를 하면 미국 놈들은 지나가면서 낯선 사람 이렇게 봐도 미소를 줘요. 한국 사람들은 그냥 무덤덤하게 그냥 한국 유학생들은 그냥 지나가. 아랍계 학생들은 승질내면서 가. 똑같은 상황에 이 복도를 걸어가는데 왜 그러냐? 미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 저 새끼들은 뭔가 이게 좀 뭐라 그럴까요? 왜 이렇게 무뚝뚝하지 한국 사람들은? 근데 한국 사람들은 미국 놈들은 참 이상해. 아니 뭐 왜 실실 웃고 다녀?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근데 아랍은 전통적으로 사람이 자기한테 특별한 저기가 없는데 웃으면 자기를 부정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싸움이 되는 거예요, 아랍은. 근데 같은 미소를 갖고도 이렇게 그 지역의 습관, 전통, 생각 이런 것에 따라 다 다르다는 거죠.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취업하는 것도 다르고 다 다를 수밖에 없다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면 이 콜로라도 계곡에 서식하는 독수리가 있어요. 이 독수리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한 250km 떨어진 데서 아주 단단한 가시가 박힌 나뭇가지를 물어다가 이 둥지를 틀어요. 그러면 그 가시 때문에 새끼를 낳으면 새끼가 그걸 못할 거 아니에요.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자기 깃털을 뽑고 풀 같은 걸 갖다 놓고 이렇게 해서 새끼를 낳아도 새끼가 아프지 않도록 해요. 그러다가 새끼가 어느 정도 자라면 그 깃털이나 풀 같은 걸 다 끄집어내요. 끄집어내면 새끼가 뭐 가시에 찔리고 막 그러니까 뭐 울다가 자꾸 밖으로 나오려고 할 거 아니에요.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순간에 독수리가 가서 물어채갖고 다시 바위에 갖다 올려놓고 떨어지면 다시 물어다가 바위에 갖다 올려놓고 이렇게 하면 이 새끼도 몇 번 떨어져 보니까 이거 별거 아니거든. 그러면서 독수리가 나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거든요. 한두 번 실패했다고 그래가지고서 그게 실패가 아니거든요. 지금 정부가 하는 R&D도 실패를 용인을 해줘야 된다는 쪽으로 가거든요. 하물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실패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안 해본 걸 하기 때문에. 또 마태복음에 한 주인과 세 종의 얘기가 있는데 그건 무슨 얘기냐면 주인이 이제 여행을 떠나면서 종 세 사람한테 한 사람은 5달란트라 그래서 한 달란트가 한 1,000불 정도 돼요. 그러니까 5,000불을 주고 한 종한테는 2,000불을 주고 한 종한테는 1,000불을 준 거죠. 1달란트를 줬으니까. 그러면서 몇 달 후에 와서 그 돈을 줬는데 니들 어떻게 했느냐. 세 사람을 불러놓고 물으니까 5달란트하고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그거를 장사를 해서 2배로 늘렸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근데 세 번째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너는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나는 이것을 까먹을까 봐서 땅속에 묻어놨습니다. 그래서 1달란트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가 땅속에 묻어놨던 친구를 꾸짖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될 수가 없는 거죠. 시도해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처음부터 걷는 사람 없잖아요. 결국 넘어지면 엄마가 또 일으켜 세우고 누군가가 일으켜 세우고 본인도 넘어지지만 또 시도하고 그러면서 걷는 거 아니에요?
갓난아기가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하면 지금 여러분들처럼 걸어다니면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연습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일어나서 걸을 수가 없다니까. 결국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 실패도 마찬가지거든요. 도전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 여러분들 그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몇 번 실패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마지막에 어떻게 성공하느냐가 더 중요해요. 다른 거 시간이 좀 지나서 생략을 하고요. 그래서 벤자민 프랭클린이 그런 말을 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닐 것 같지만 25이 되면 다 꿈을 포기하면서 바보가 된다. 왜 그러냐? 우리나라는 조금 다르겠죠. 한번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한 27, 8 될 테고, 쟤들은 대개 군대를 모병자니까 안 가니까 대학 졸업하면 24, 4 졸업하잖아요. 졸업하고 나서 직장에 들어간다든가 졸업하고 나면 더 이상 꿈을 안 꾼다는 거죠. 그래도 대학을 다니고 그럴 때는 내가 좀 뭐를 하겠다, 뭐를 좀 열심히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일단 취업을 하고 뭐 하면 꿈을 다 이제 포기한다는 거죠. 꿈을 포기하니까 인생에 성공하기 어려운 거예요. 기본적으로다가 사람이 음식이 없으면 40일을 살고, 그 다음에 물이 없으면 나흘을 살고, 그 다음에 공기가 없으면 4분을 살 수 있는데 꿈이 없으면 4초밖에 못 산다 하는 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갖는 꿈은 상당히 중요한 거고요. 그 꿈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흘러가기 때문에, 앞에도 얘기한 것처럼 긍정적으로 살면 긍정적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꿈을 긍정적으로 갖고 꿈을 가져야 돼요. 저도 요즘에 이제 가끔 이런 강연을 하면서 조금 그럴 때가 있어요. 제가 이제 저희 연구원에 1984년에 입사했으니까 거의 한 30년 가까이 돼요. 저는 여기가 첫 직장이면서 지금까지 다니고 있는데, 제가 저희 연구원에 입사하면서 이 기간에 저는 막 군대를 제대하는 그때 바로 저희 연구원으로 입사를 해서 이 기간에 원장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요즘 와서 조금 후회되는 면이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원장을 2번째 좀 하고 있는 거고. 근데 그때 내 꿈을 원장이 아니라 장관이라고 했으면 장관이 되지 않았을까. 요즘 내가 그런 생각을 해요. 원장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원장이 되기 위한 어떤 방법, 원장이 되기 위한 어떤 그 내부에서 내 활동 이런 것을 초점을 다 거기에서만 맞추고 해온 거고, 거기에 성공을 했지만 그 다음을 생각을 안 했던 거죠. 또 여러분들 선배기도 하고 제 아들이기도 한데, 여기 아주대 이비즈니스과라고 있죠. 이 비즈니스과를 2년 다니고 교환학생으로 스탠리브로 가서 뉴욕주 입대 2년 졸업하고 스탠포드 가서 석사 마치고 올 4월 1일부로 들어와 군대 해결을 해서 지금 어디입니까? 채권 연구소라고 여의도에 3년 있어야 군대 면제되니까 지금 4월 1일부터 그걸 다니고 있습니다만은, 제 아들님이 처음에 본래 본인이 가고 싶어하는 대학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수능을 잘못 봐가지고 재수를 하겠다는 걸 내가 재수를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당시 이제 집이 요 가까이에 좀 있었고, 나도 아주대를 다녔고, 아주대를 다녀라. 그게 다는 아니고 그 다음 길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네가 하기 나름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가끔 아들하고 얘기를 하면 절대 후회를 안 해요. 본인이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도 전혀 늦은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발전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왜냐하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팔하고 똑같아요. 팔하고. 어떻게 팔하고 똑같으냐? 10살까지는 이 팔을 보면 어깨에서 뭐라 그런가, 여기까지 요 길이가 10살까지예요. 그 다음에 10대가 10살에서 20살 사이가 요 팔. 그러니까 길잖아요. 그러니까 10살이 될 때까지나 20살이 될 때까지는 시간이 한참 걸리고 빨리 가기를 원하고, 여러분들 막 그러잖아요. 고등학생 때는 빨리 졸업하고 싶고 뭐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주로 속해 있는 20대는 요 손바닥이거든요. 요 손끝에서 손마디 첫 밑에 여기까지 20대예요. 30대는 어디냐면 첫 마디예요. 밑에. 40대 둘째, 50대 셋째. 그러니까
30대, 40대, 50대는 짧아요. 여러분들 20대에 비하면 뭐 거의 5분의 1밖에 안 돼요. 다시 말씀드려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시간, 생각할 수 있는 시간, 다시 실패했다고 해도 일어서서 다시 시도할 수 있는 시간이 30대에 비해서 20대 여러분들한테 5번이 더 있다는 얘기예요. 더군다나 인생이 넘어가면서 거꾸로 가면 50대가 지나면 뒤돌아보면 손톱 있잖아요. 손톱 허연 부분이 밑에까지가 60대예요. 60대 지나면 흰 부분 조금 남잖아요. 이게 70대거든요. 그 70대는 70세부터 80이니까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81세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맞춰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꿈과 희망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지금은 30대 또 그때 생각이 나가지고 내가 이거 해보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지금은 5번을 더 실패를 해도 5번을 더 해볼 수 있으니까 그만한 시간이 있고 생각에 여유가 있거든요. 30대 되면 결혼하고 뭐하고 뭐 시간 짧고 뭐하고 하면서 기회가 여러분한테 오지를 않아.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명심해 줄 필요가 있고, 그래서 성공의 조건은 예를 들어서 유연한 성격을 가져야 된다. 그 다음에 긍정적인 사고를 가져야 된다. 그 다음에 그럼 첫 번째 성공의 조건은 뭐냐면 열정이다.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다른 거라고 생각하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게리 해머리슨 경영의 미래를 보면 조직의 성공에 공헌하는 인간의 능력이 가치를 창조하는데 얼마나 기여를 하느냐. 가장 중요한 게 열정이 35%다. 과거에 우리가 가장 미덕으로 삼았던 근면, 지식, 지성 합쳐도 20%밖에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열정이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의지고 그 다음이 이제 창의력이고. 그래서 열정 있는 한 사람이 단순히 관심 있는 40명보다 낫다. 여러분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나모리 가족이라고 해서 일본 교스라 세계적인 기업 아닙니까? 그 기업을 26살에 창업하고 지금은 명예회장으로 있는 분이 있어요. 그 사람이 오랜 세월 동안 자기 철학을 만들어 놓은 게 뭐냐면 사고방식을 바꾸면 인생은 180도 달라진다 하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인생을 인생이 살고 나서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3가지다. 사고방식하고 열정하고 능력이다. 열정은 후천적인 거고 능력은 내가 태어나는 거고. 예를 들어서 내가 어차피 뭐 머리가 좋고 나쁘고 있잖아요. 신체적으로 또 좋고 안 좋고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아주 머리가 좋게 태어나가지고 해서 뭐 그러면 내가 능력이 선천적인 거 90% 있다고 보면 그러면 내가 뭐 내 머리를 믿고 뭐 적당히 공부를 한다든가 적당히 일하면 그걸 30이라고 100점 만점씩 치면 30이라고 그러면 곱하면 2700이잖아요. 근데 나는 뭐 내가 봐도 내 동료들이나 내 친구들에 비해서 머리가 별로 안 좋아. 그래서 나는 겸손하게 내가 60점만 이걸 능력을 60이라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진짜 열심히 취업을 위해서든 뭐를 위해서든 내가 열심히 진짜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열이가 90점이라고 그러면 60 곱하기 90은 5400이잖아요. 다시 말씀드려서 머리가 좋고 능력 있는 그런 사람이 적당히 일하는 것보다 능력이라도 조금 떨어지더라도 머리가 조금 뭐 덜 좋더라도 환경이 조금 나쁘더라도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2번의 기회가 더 있다. 그것이 열정이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고방식이다. 그것을 왜 그러면 어떻게 쓸 거냐? 그것을 좋은 데 쓰면 괜찮은데 사고방식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요. 열정하고 노력은 다 플러스만 있는데 사고방식은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있어서 마이너스가 곱해지면 전부 다 마이너스 아니에요. 점수 좋고 다 한 사람들이 그걸 썼으면 가장 좋은데 안 되는 사람이 있잖아. 안 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소매치기나 사기꾼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머리가 좋아요. 사기를 치려면 상대를 속여야 되잖아. 그러니까 머리가 좋을 수밖에 없어요. 또 그런 사람이 열정하고 노력까지 가지고 있으면 마이너스니까 사이에 공헌을 못 하잖아요. 또 거꾸로 소매치기 하는 사람들도 부단한 노력을 하거든요.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소매치기 같은 경우가 버스나 내리고 그럴 때 그 여자들 그 목걸이라든가 이걸 뽑아가는 게 순간적으로다가 이빨 가지고 내리는 계단 내릴 때에 소매치기 혼자 할 때는 목을 이렇게 정상으로 이렇게 내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밑에를 보면서 내리는 순간에 이빨 가지고 목걸이 끈을 치는 거거든요. 그게 불과 0점 몇 초 사이에 쳐야 돼요. 그 0점 몇 초 사이에 치려고 그러면 얼마나 노력을 하겠어요. 그 수많은 노력을 한 사람이 결국 바람직한 방향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인생의 마이너스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째로는 결국은 소통을 잘해야 된다. 남 얘기를 들어줘야 된다. 자꾸 자기 얘기들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세종대왕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세종대왕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세종대왕
아버지가 태종이잖아요. 태종이 완전히 철권 정치를 한 거 아니에요? 자기 그 외삼촌 뭐 이런 사람들 다 죽이고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세종이 딱 왕이 임금이 되니까 신하들이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태종 때 다 너무 무서우니까 아무도 얘기를 안 하는 거. 세종이 그때 처음 그 어전의 회의를 내면서 한 말이 뭐냐면 같이 의논하자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세종이 4년 동안 자기 의견을 먼저 낸 적이 없어요. 다 그냥 그 처음에는 그러니까 아무도 얘기 안 하다가 한 달, 두 달 계속 되니까 이제 조금씩 얘기를 하고 얘기를 해도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안 하시고 하니까 4년을 지난 거예요. 4년을 지나니까 이제 다 정승들이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세종이 대왕이 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소통하는 데 가장 중요한 거는 남이 얘기하는 것을 70% 들어야 되고 20%는 내가 적절한 질문을 해주는 거고 10%는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우리가 상대하고 얘기할 때 수다쟁이는 뭐냐? 수다쟁이는 나하고 둘이 얘기하는데 우리 얘기는 안 하고 딴 사람 얘기하는 거. 주로 욕하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게 수다쟁이고, 그 다음에 그 따분한 사람은 뭐냐면 지 얘기만 하는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은 뭐냐면 대화에 있어서 상대방의 얘기를 해주는 것이 대화에 있어서는 훌륭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이 그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통이라는 것은 메리비언 법칙이라고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다 콘텐츠가 중요하다고, 그 사람이 말 잘한다면 콘텐츠가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얼굴 표정이 60%를 차지하고 그 사람의 목소리가 30% 차지하고 콘텐츠는 10%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거꾸로 하고 있거든요. 박식하고 뭐 유식하고 그래서 많이 알고 해서 뭐 많이 떠들고 하면 그것이 저 소통을 잘하고 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이미 상대를 보는 순간 아, 저 사람하고 통하겠구나 느낄 수 있는 표정이 60%고 그 사람이 말하는 목소리 톤이 30%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성공 조건 세 번째가 뭐냐면 신뢰가 있어야 된다. 기업에서 상사가 부하를 신뢰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7년입니다. 근데 신뢰를 잃어버리는 시간은 그 반밖에 안 돼요. 그만큼 신뢰는 중요한 거거든요. 믿어야 모든 것이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세 번째는 성공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열정, 그 다음에 소통, 신뢰가 중요하다. 그래서 노인들이 삶에서 가장 후회하는 게 뭐냐면 내가 인생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왜 성공을 못했을까? 내 가족하고 왜 잘 못 지냈을까? 이게 아니거든요. 노인들한테 설문조사를 하면 가장 후회하는 게 뭐냐면 그때 내가 시도할 수 있었는데 그것을 왜 안 했을까거든요. 왜 내가 도전을 하지 않았을까? 노인들이 가장 후회하는 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가장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지 않았을 때 듣게 될 가장 슬픈 말은 뭐냐면 그때 내가 왜 그렇게 안 했을까? 그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도전을 하셔야 돼요.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만은 그 돈을 많이 주면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돈을 뭐 많이 주면 내가 거기 갔을 텐데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근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거든. 열심히 일하면 당연히 돈을 더 주지. 그러니까 나는 열심히 안 하는데 기업주가 돈을 더 줄 이유가 별로 없잖아요. 그게 마음가짐이거든요. 내가 열심히 하면 자연스럽게 어디 가나 그 사람이 인정받고 그 사람이 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신뢰가 있어요. 미국에서 한 기업이 여성 2명을 채용했는데 한 사람은 뭐 기업이 뭐 보수도 작고 뭐 힘들고 뭐 하면 맨날 그 불평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가씨는 출근도 그냥 허겁지겁하고 또 6시 되면 땡 하고 가기 바쁘고. 근데 한 사람은 이 직장이 나한테 괜찮다. 뭐 조금 저축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한 거예요. 3년 지나고 나서 앞에 얘기한 사람은 결국 퇴직할 수밖에 없었고 뒤에 있는 사람은 승진을 한 거고요. 그 여러분들의 자세가 상당히 중요하다니까요. 마지막은 오늘 이 자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대개 사람들은 정상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정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을 향해 가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대부분이 다 강연장에 이렇게 오면 앞으로 안 오거든요. 뒤에 있거든요. 그럼 늦게 오는 사람들이 앞으로 오려고 그러면 한참 걸어와야 되잖아요. 또 중간중간에 비어 있잖아요. 넷째 줄, 다섯째 줄처럼 중간에 딱 두 자리가 비어 있어. 사람들이 많아서 거기 앉으려면 중간에 들어가 줘야 돼. 정상이라는 게 어느 자리나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정상은 앞쪽에는 항시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도달하지 못해서 그렇지 자리는 있다고. 근데 그 자리를 가려고 그러면 저 뒤에서 들어와가지고 저 뒤에 앉는 게 제일 편하잖아요. 바로 그 앞에 앉으면 되고. 다 쉬운 길만 찾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쉬운 길을 찾는 건 너나 나나 다 똑같거든. 조금 힘들더라도 앞으로 오고 또
동료들의 양해를 구해서 중간에 자리 있으면 그 양해를 구해서 그 좁은 틈을 비집고서라도 거기를 가서 앉아야 정상이 보이고 내가 정상에 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하거든요. 대부분 다 뒤에서부터 채우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자신감도 상실하고 도전 정신이 없어져 버리고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선생님들의 어떤 교수님들의 강의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고 이런 특강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가능한 한 여러분들 스스로가 제일 앞자리 아니면 제일 가운데 자리 이런 데를 가서 앉을 생각을 먼저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